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객관적 청력 검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혹시 나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자, 잠시 한번 지난 시간 내용을 좀 복습하시고 나서 오늘 내용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자, 객관적 검사라고 함이 결국은 대상자, 즉 피험자의 어떤 반응 없이도 청력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객관적 청력 검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좀 보시면 중위 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중위 검사 결과를 이와 같이 분석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보셨던 게 바로 이음양 반사 검사였습니다. 자, 네. 자, 이음양 방사 검사였습니다. 자, 방사라는 것은 어떤 열이나 전자기파 따위가 사방으로 방출되는 정도를 보는 건데요. 자, 우리 귀는 실은 갑자기 큰 소리가 들어오면 내의가 손상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향, 귀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이렇게 방사가 되면서 이렇게 방출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들어오더라도 이 소리들로 인해서 달팽이관이 손상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좀 심해지면 여러분들 이명이 되는 거예요. 이명이라는 게 자기 귀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너무나 커서 이 소리에 방해를 받는 것들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자, 이음양 방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이음양 방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발 이음양 방사라고 해서 결국 차이가 뭐냐, 외부 자극음이 없는 상태에서 웨이도로 방사되는 소리를 측정하는 것이 우리가 자발 이음양 검사였고요. 그것이 아니라 자극을 인위적으로 유발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발 이음양 방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발 이음양 방사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첫 번째는 유발 이음양 방사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클릭 음이라든지요, 톤 버스트 음이 있습니다. 틱틱 이런 소리들이거든요. 이런 소리들을 주면 이 음양 방사가 발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청신경병증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변조 이음양 방사입니다. 자, 변조라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주파수를 가진 순음을 주었을 때 여러 주파수의 이음양 방사가 발생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즉, 변조라는 건 두 개 이상의 여러 가지 순음이 들어가 있는 복합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신경병증, 즉 청신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할 때 이런 객관적 검사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이어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객관적 청력 검사의 마지막 파트인 뇌관 청력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추성 청각 장애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파트는 원래 청각학 때 한번 학습을 했던 내용들인데 여러 학우들이 이 청각 재활이라는 교재는 사실 재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검사 파트를 조금 알고 싶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지금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국가고시나 이런 부분에서 언어재활사 국가고시나 특히 2급도 마찬가지고 1급도 마찬가지고 청력이 나온다면 검사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꼭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뇌관이라는 부분 기억나시나요? 자, 뇌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들? 브레인스텀이라고 해서, 자, 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뇌, 세레브럼이라고 하는 이 대뇌 부분을 얘기하고요. 자, 간자는 줄기 간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촬영할 때 이게 필기가 좀 안 돼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줄기. 그래서 뇌줄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꽃도 보면 꽃이 겨울에 다 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줄기가 살아있으면 이듬해에 꽃이 다시 피죠. 자, 그와 같이 줄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뇌에서는 뇌관에서 거의 생명 중추를 담당하죠.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자, 이와 함께 여러분들
뇌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이 뭐가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해부학 시간에 아무리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뇌간에는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뇌신경이 있죠. 네, 12쌍의 뇌신경이 뇌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뇌, 교, 연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뇌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뇌간 청력 검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소리를 인위적으로 들려줘서 이제 신경이, 청신경이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 이른바 뇌간에서 청신경이 활성화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좀 다른 말로 청성 뇌간 유발 반응 검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청성이라는 거는 자, 소리를 들려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디터리, 소리를 들려줬을 때 뇌간에서 브레인스톰이 뇌간이죠. 자, 리스폰스,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위도 정상이고 고막도 정상이고 여러분들 달팽이관도 정상이에요. 자, 소리는 전체적으로 다 전달도 되고 자, 소리가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 이제 해석된 소리가 뇌로 전달이 돼서 그 소리를 인지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러려면 뇌신경이 바로 이 뇌간에서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객관적인 검사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꼭 뭐 대상자의 어떤 반응이 필요 없이 자, 뇌간에서 유발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음파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수면 중에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자, 방법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웨이도에 착용을 시키고요. 자극 신호음을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극 신호음을 와우에서 중뇌까지 이게 전달을 시켜주게 되죠. 자, 이때 이제 그 전달 과정은 정기적 활성 반응입니다. 자, 우리 인체는 모든 게 다 뉴런이라고 하는 정기적 활동에 의한 시냅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청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정기적 활성이 잘 나타나는지에 대한 반응을 검사하는 것이 바로 청성뇌간 유발 반응 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나중에 언어재활사 국시를 위해서 이런 문항들이 이제 뭐 보기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예전에 좀 종종 있었는데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서 꼭 알아주셔야 될 것은 자, 뇌강 청력 검사 그 중에서도 ABR이라고 하는 청성 뇌간 유발 반응 검사는 객관적인 검사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수면 중에도 시행할 수 있더라 정도는 이 페이지에서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른바 청각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언어 치료 이런 부분은 좀 어렵죠. 자, 보시면 청각 경로라는 게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 외이, 중이, 내이로 이 귀 부분을 해부학을 좀 나눠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를 보셨어요. 그쵸? 자, 결국은 그것은 소리가 잘 지분. 자, 외이도에서 소리가 잘 모아지고요. 자, 중위를 거쳐서 소리가 더 강하게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 소리가 들어와서 이제 정기적 신호로 바뀌면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신호가, 즉 음파라고 하는 공기 중의 물리적인 신호가 정기적인 신호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청각 경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해부학 시간에 패스웨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패스웨이 기억나시나요? 아마 해부학 시간에 보시면 뭐 추체외로, 간접 활동 경로, 직접 활동 경로 이런 것들이 다 패스웨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스웨이라는 표현이 쓰이면 뇌에서의 신경 전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른바 청각 경로도, 청각도 신경 전달 과정, 패스웨이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1파, 2파, 3파, 자, 4파, 5파 이후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청각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각 파들을 좀 다 외우시는 게 좋겠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파가 있습니다. 자, 무슨 파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와 함께 과거에 1학년 때 청각학 수업을 들었다면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맞습니다. 5파입니다. 중뇌에 있는 하구, 줄여서 우리가 중뇌하구라고 불렀잖아요. 자, 5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5파의 어떤 소리 전달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ABR 즉 이 청성뇌관 유발 검사에서의 청각 문제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 여기 있습니다. 뒤에 제가 좀 뒤로 넘겼는데요. 보시면 자, 5번 파형이 매우 중요하고요. 오파가 6ms 이전에 나타낸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각학 시간, 그리고 지금 청각 재활 시간, 그리고 국시에서도 이 ABR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건 이거예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5번 파형이 뭐다? 중뇌의 하구다. 자, 중뇌 하구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아니면 해부학책을 좀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중뇌 하구가 무엇이냐 보다는 중뇌 하구를 반영하는 5번 파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몇 밀리세크 이전에 나타나야 된다? 6밀리세크 이전에 나타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ABR에서의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그 말이 뭐냐면 요 그림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500ms까지 있는데, 자, 오파가 어디 있나요? 1, 2, 3, 여기 오파네요. 자, 오파가 여기가 6ms 이전에 나타날 정상인 거죠. 만약 여기 수치가 10이다, 또 7이다, 8이다 하면 이 사람은 청각 경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전달된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아주 그 미리세크라는 건 100분의 1초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오파의 전달된 속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청각 경로 이상이 없다라는 걸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뇌관 유발 반응 검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뇌관은 자, 말초신경계에서 중초신경계를 향하는 주요 경로예요. 자, 우리가 뇌관을 그래서 여러분들 학부 때는 이런 거 안 배우는데, 이제 그 석사 때 보면 더피라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모터 스피치 디솔더라는 책이 있는데, 요새는 이것도 또 번역된 책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책 굉장히 저도 예전에 그 원서를 어렵게 봤었는데, 거기 보면 Final Common Pathway라고 돼 있어요. 최종 공통 경로. 자, 이 뇌관을 뭐 에런슨이라든 이런 학자들은 Final Common Pathway, 최종 공통 경로라고 따로 이렇게 명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말초신경계에서 중추신경을 향하는 주요 경로이기 때문에 Common Pathway, 정말 뭐 공통된 경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고, 적어도 뇌관이 청력에서 왜 중요하냐? 청신경이 뇌관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유발 반응 검사. 자, 유발이라는 건 어떤 자극에 의한 반응을 왜 유발이라고 하잖아요. 소리 반응을 줬을 때 뇌관의 청신경이 잘 움직이느냐를 보는 거예요. 움직이느냐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모양이 움직이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자, 소리에 반응하는 그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소리 자극에 만들어진 청각 신호가 와우에서 뇌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신호, 이른바 뇌파를 기록해서 평균 가산한 아주 객관적으로 정밀한 청력 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각학 시간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청각장애 진단할 때 여러분들 수능 청력 검사만으로 청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청각장애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능 청력 검사는 주관적 평가예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데도 안 들리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특수청각 검사, 그 중에서도 뇌관 유발 반응 검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뇌관 유발 반응 검사는 뭐 말 그대로 객관적 평가니까 피험자의 어떤 반응 없이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반응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100분의 1초, 즉 밀리세크 단위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과정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정밀하게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관 유발 반응 검사는 그러한 정밀한 객관적인 검사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수청각 검사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ABR, 뇌관,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입니다. 소리를 탁 줘요. 소리를 주면, 자, 이렇게 자극에 따라서 증폭기와 필터를 거쳐서 신호 평균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때 파형이 여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1번 파형, 2번 파형, 3번 파형, 4번 파형, 5번 파형. 자, 여기 포먼트처럼요. 여러분들 음성과학 때 배우셨죠? 포먼트. 포먼트가 뭡니까? 봉우리잖아요. 그래프의 가장 뾰족한 부분을 우리가 포먼트라고 그래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포먼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 이후에 6개까지 쭉 나오거든요. 이론적으로. 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파형이 뭐다? 자, 5번 파형이다. 자, 5번 파형은 뭐다? 네, 중뇌의 하구고요. 자, 몇 밀리세크? 6밀리세크.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극음이 유입되고 머리에 있는 전극에 의해서 전기 신호가 감지되고요. 전기적 반응이 기록되면서 기록 장치에서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관여하진 않아요. 이건 이제 청능사, 청각사의 영역인데 다만 이 표시들을 다 청능사 분들이 해주세요. 이 ABR 검사지에 보면 1파, 2파, 3파. 사실 이거 아주 지금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요 그래프지 실제로 보면 이 파형이 이렇게 눈에 띄게 팍팍팍 나오는 게 아니라서 요 그래프 포먼트처럼 요 봉우리 찾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언어치료에서 할 일은 뭔가요? 자, 청능사가 이렇게 검사한 해석지를 우리가 검사를 해석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여기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뭐 평균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편하게 보시고요. 참고사 말씀드리면 소리 한번 자극하고 나서 자, 10ms니까 100분의 10초죠. 굉장히 짧은 요 시간까지의 초기 반응에 대한 유발 전위를 수집하는데요. 자, 이게 한 번에 수집하면 평균화가 아니죠. 평균이란 건 뭡니까? 여러 번 측정한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평균값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한 1000번에서 2000번 정도 반복합니다. 자, 그 이후에 그 평균값을 재서 자, 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석 방법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7개 파형 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한 7개 정도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5번까지 중에 이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5번 파형입니다. 자, ABR 결과 반독 시에 사실은 제 청능사 분들하고도 많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보시면 이 5번 파형, 자, 거의 이분들도 이걸로 거의 판독을 하십니다. 자, 왜냐? 이거 좀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낮은 자극 강도에서도 이게 잘 나타나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게다가 가장 안정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정된다는 말이 우리가 음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성도 10번 그 측정을 하면 10번 다 똑같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안정화라는 거는 매번 할 때마다 이거는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파형이 가장 안전화된 파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나 5번 파형은 정상인이라면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죠. 자, 정상인은 5번 파형이 6ms 이전에 나타나야 됩니다. 자,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5번 파형이 나타납니다만 6ms 이후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소리가 최소한 이 사람들은 6ms보다 이전에 5ms라든지 5.5ms라든지 이때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자, 클릭음의 강도가 적어지면 파형의 진폭도 낮아집니다. 자, 클릭음, 이 소리 틱틱 들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시 방법은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 보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극음의 강도는 한 100dB. 100dB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거의 지하철 소리가 한 100dB 정도 돼요. 그래서 10dB나 20dB 간격으로 점차 줄여주죠. 자, 줄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형의 진폭도 같이 줄어듭니다. 자, 우리 소리는 큰 소리에 파형이 반응을 더 많이 하고요. 작은 소리에는 파형의 진폭이 좀 낮아져요. 자, 진폭은 강도를 반영하니까요. 자, 5번 파형이 나타나는 가장 낮은 자극음의 강도를 피검자 역치로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뭐 PTA나 다른 뭐 청각 검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역치를 찾을 때는 가장 낮은 자극음의 강도를 찾습니다. 자, 반대측 귀에는 동일한 클릭음의 차폐를 주고요. 자, 차폐는 뭐죠? 마스킹이라고 해서 다른 소리를 주는 거예요.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참고 삼아 보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ABR에서는 뭐다? 5파다. 자, 5파는 몇 미리세크? 6미리세크입니다. 자, 이 사람 여러분들 봉우리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ABR 검사인데 자, 뚜렷한 안정화된 파형이 1번 파형, 2번 파형, 3번 봉우리, 4번, 5번, 그 다음 6번, 한 7번까지 나타나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안정화되지 않은 구간 7번 이후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10ms 안에 나타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지금 정상인가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밑에 잘 안 보여서 잘 해석이 어렵죠. 자, 이게 지금 5네요, 5. 자, 5번 파형 찾아보세요. 예, 5번이죠? 5번이 5에 있으니까 6ms 이전에 나타났으니까 6ms 이후에 나타났습니까? 네, 6ms 이전에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예,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특수청각 검사에서의 ABR 검사 수능 역치와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ABR 검사는 객관적 검사고요. 수능 참여 검사는 그렇지 않죠. 주관적 검사죠. 자,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수능 역치는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이 소리를 잘 캐치를 할 거고, 주관적 검사니까 민감하지 못하신 분들은 실제 소리가 들렸지만 이걸 캐치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 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거의 차이를 어떻게 볼 거냐? 차이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10에서 20dB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간주를 해요. 자, 10, 20dB 정도가 ABR이랑 PTA가 차이가 있더라도 그건 정상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요건 중요해요. ABR 검사가 만능은 아니다. 자, ABR 검사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장점이 뭐가 있었나요? ABR은 네, 객관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대상자의 그 청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뇌관이라는 곳에 청신경이 있기 때문에 청신경에 소리가 유발되었을 때의 반응 속도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주요한 파형이 한 7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뭐다? 이제는 뭐 너무너무 인이 박히죠? 자, 5파고 5파 6ms 이전에 나타나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주 그리고 수면 중에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ABR은 만능은 아니다. 왜? 자, 청각 피질에서의 병변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ABR은 무슨 검사였나요? 뇌관,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잖아요. 자, 뇌관에서의 어떤 청신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뇌관에 붙어 있는 것들은 뭐예요? 중추신경이에요, 말초신경이에요? 당연히 말초신경이죠. 왜냐? 자, 뇌신경은 말초신경이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근데 청각 피질. 자, 청각 피질은 중추신경입니까? 말초신경입니까? 예, 청각 피질은 중추신경이에요. 자,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고요. 말초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이죠. 자, 그러면 청각 피질이 있는 거는 중추신경이고 ABR은 말초신경이니까 자, 말초신경의 손상만을 알 수 있을 뿐 중추신경의 손상인 청각 피질에서의 병변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이제 객관적 평가의 마지막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가 왜 객관적 검사 파트에 있을까요? 자, 제가 사실은 이걸 과거에는 따로 이제 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교재에서 보면 이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좀 떼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말하는 떼서 말한다는 게 주관적 검사, 객관적 검사 외에 별도로 이것을 분류한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여기다 넣었을까요?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신생아는 주관적 검사가 적당할까요? 객관적 검사가 적당할까요? 아주 갓 태어난 신생아라면 영유아 말고요, 여러분들. 자, 영유아라면 여러분들 주관적 검사처럼 할 수도 있어요. 야, 왜냐하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영유아들이 움직이는 그런 이른바 행동을 관찰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신생아는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애기들. 근데 신생아 청력 검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 난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 자, 이때는 주관적 검사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객관적 검사 파트에 후반부에 제가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넣은 것입니다. 자, 선별 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별이라는 스크리닝 테스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난청 조기 발견과 이에 따른 조기 중재를 가능하게 한다. 즉, 조기 발견, 조기 중재. 이것이 바로 우리 선별 검사의 목적이에요. 청각 선별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언어 치료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의 선별 검사를 하면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난청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요. 영구적인 장애를 예방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 조기 중재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 언어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발달에서 언어 손상 시기를 언어 발달 시기냐, 언어 발달 이전 시기냐를 사실 시기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이 신생아 때 난청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 중재를 하지 못하면 향후에 인지 발달이나 언어 발달, 심지어 사회 적응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음성과 위양성은 뭐냐 하면, 자, 그 문제가 없는 사람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야 되고, 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사실 검사의 신뢰도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데도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실제로는 청각장애가 없는데도 자, 청각장애 있는 것처럼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검사가 무의미해지죠. 따라서 선별검사에서는 신중한 해석과 지속적인 추적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후 1개월 이내에 자, 일률적으로 모두 다 선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별검사에서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이제 3개월 이내에 다시 확진검사를 받습니다. 자, 의심이 되는 경우니까 더 정밀검사를 하게 되죠. 자, 이후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가 있습니다. 자, AABR, AOAE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여기서 ABR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그건 음이양 검사죠. 자, 뒤에서 좀 살펴보실게요. 조용한 장소에서 시행해야 돼요. 조용한 장소에서 시행하고, 자, 생후 잘 12개월 이내에는 중의 양수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중이염처럼요. 중의 양수가 차 있으면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후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우리도 수영장에 갓 들어갔다가 갓 나왔을 때 소리 귀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잖아요. 자,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자, 만약에 신생아 청력 검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통과하느냐, 재검사하느냐. 자,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재검사인 거예요. 그래서 통과를 하면 정상적인 청각이고요. 재검을 하게 되면 자, 정밀 청력 검사 시행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머리나 몸의 움직임, 이런 주변 소음 등의 영향으로 자, 리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만약 소리를 딱딱 들려줬는데 그쪽으로 아이가 이렇게 반사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재검을 받아봅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자, 선별검사를 좀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자, 두 가지인데 꼭 요거는 여러분들 국시 정도 난이도에서는 그냥 제목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의 자동 청성 뇌관 반응이랑 자동 이음향 방사. 자, 요 이니셜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겠고, 조금 더 좀 청력적인 관심이 있다. 나는 나중에 청각장애를 좀 치료하는 언어치료사가 되고 싶다. 청각장애 전문 언어치료사가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A는 오토예요. 그래서 자동 청성 뇌관 반응 검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BR의 A는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A는 자동. 자, 오토매티드라고 하는 자동이라는 용어가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면 상태에서 이제 실시합니다.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수면도 많이 취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 상태에 해도 ABR 검사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수면 상태에서 시행을 합니다. 자, 정상아동 같은 경우는 5번 파형과 비교해서 우리가 정상아동의 5번 파형과 비교해서 통과냐 재검이냐를 판정해요. 자, 몇 미리세크? 6미리세크예요. 자, 통상적 반응 역치가 35dB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경도 이상의 난청 발견이 가능하고요. 자, ABR의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질 수준에서의 청각 문제는 알 수 없다. 자, 대표적인 게 중추 청각 기능 기관의 이상은 판별 못한다라는 거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즉, 여러분들 뇌관은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중추신경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건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자동 이음향 방사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OAE는 이 음향 방사였죠. 거기에 오토매티드가 붙으면 자동 이음향 방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음향 방사 뭔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 귀에서는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소리들을 방사 내뿜고 있습니다. 자, 검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비침습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아이가 울지 않으면 검사 가능해요. 자, 만약에 울고 있으면 이거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소음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자, 정상 청력을 가진 신생아들의 평균 반응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역시 통과나 재검을 판정합니다. 자, 여기 자동이라는 거는 이 검사가 우리가 판독할 필요 없이 자, 문제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이음향 방사 때 역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자, 후미로의 병변에 의한 난청 측정은 불가하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자동 청성 뇌관 반응 검사나 자동 이음향 방사 모두 다 단점이 하나씩 있는데 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로 아주 유용한 이 검사들은 정밀함에도 불구하고 자, 자동 청성 뇌관 반응 검사는
경도 이상의 난청 발견이 가능하지만, 자, 뭐가 안 된다? 자, 뇌간이라는 거는 말초신경이니까 중추의 문제는 판별하지 못한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자동 이음양 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동 이음양 방사 검사도 후미로의 병변에 의한 난청 측정은 불가능하더라 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생아가 정상이면, 자, 고위험군이면 요걸 합니다. 정상이면 요걸 하고요. 자, 이음양, 자동 이음양 방사 검사가 훨씬 간단하죠. 이걸 해서 재검이 나오면 이제 더 정밀한 AABR, 예, 자동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 고위험군이에요.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뭐 어머님이 예를 들면 청각장애일 수도 있고 유전적으로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다. 자, 이런 뭐 질병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바로 AABR로 합니다. AABR이 훨씬 더 정밀해요. 자, 그래서 재검이나 지속적인 관찰을 한다. 자, 근데 왜 바로 정상군도 AABR이 정밀한데 왜 이거 바로 시행하지 않고, 예, 이 이음양 방사 검사 먼저 하느냐? 자, 왜냐하면 이게 더 싸요. AABR은 비용이 더 많이 씁니다. 선별 검사는 여러분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검사를 선별 검사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있고 없고를 파악하기 위함이니까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정상군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예, AOEA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신생아 난청의 선별검사로 사용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감수성은 여러분들 민감성이에요. 자, 민감성하고 특이성이 높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민감성은, 네, 뭐죠? 여러 번 검사를 재현했을 때 검사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처음에 검사를 했는데 한 90점이 나왔는데 똑같은 검사를 일주일 후에 했는데 갑자기 60점이 나왔어요. 이거는 검사가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민감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이성은 뭔가요? 특이도는 이 검사의 목적하고 검사가 부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눈이 아파서 시력 검사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청력 검사를 하면 어떤가요? 이것은 눈 아픈 거와 관계가 없죠. 자, 이것은 아무리 청력 검사의 민감도가 높다고 해도 특이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즉, 그 질병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해당이 돼야, 높아야 좋은 선별 검사다. 자, 그 다음에 비친습적이어야 돼요. 친습적인 게 뭐고 비친습적이 뭐냐? 친습적은 여러분들 주사바늘처럼 여러분들 피부에 꽂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청력 검사를 하려고 여러분들 귀에다가 바늘을 꽂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침습적이라는 거는 그렇게 바늘이나 이런 물체들을 이 피부 안으로 넣지 않는 걸 얘기해요. 자, 그리고 선별 검사로서 적절한 비용이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검사는 유아 청각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검사보다는 주관적인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까랑 뭐가 다른가요? 용어가. 아까는 신생아였잖아요, 여러분들. 신생아가 듣고 반응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가요? 그게 신뢰도가 있나요? 신뢰도가 없죠.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걸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반사적으로 울잖아요. 반사적으로 몸을 꿈틀대고. 자, 유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 정도 되면 우리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좀 움직이는 반사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소리가 팍 나면 그쪽으로 몸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 일종의 반사거든요. 자, 이거를 보는 겁니다. 행동을 관찰하는. 자, 그래서 유아청각 검사는 수능 청력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유소아. 자, 유소아들은 수능 청력 검사 시행이 어렵습니다. 왜? 검사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해력이 좀 낮아요. 자, 그래서 이들을 위한 검사를 우리가 유아청각 검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동관찰 청각 검사예요. 자, 행동관찰. 그래서 보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하고 저랑 아마 이제 세대가 좀 차이가 날 텐데 저는 예전에 보아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엄청 성공해서 모 기업에 지금 이사님으로 계시죠. 자, 이 보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수업을 가르칠 때에는 여러분들한테 보아라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더 어렵더라고요. 자, 반사 기능이 나타나는 신생아기에 시행이 가능하고요.
자, 이건 뭐냐?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소리를 탁 들려줘요. 소리음을 들려주고 2초 이내에 만약에 어떤 반사적인 행동을, 예를 들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든지, 네, 모로 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측정합니다. 뭐 고개를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청력 손실의 유형이나 역체보다는, 자, 이걸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소리 들려주고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자, 이것은 우리가 역칠 이런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하지만 고도 난청의 유무에 대한 선별이 가능하죠. 자, 만약에 이런 소리를 만약에 아무런 반사 없이 가만히 돌부처님처럼 가만히 있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소리가 이 정도 소리를 못 듣는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기준이 되겠죠. 이것이 행동관찰 청각 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 강화 검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V는 여러분들 비주얼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 비주얼을 보여주고 R, reinforcement예요. 강화라는 뜻이죠. 자, 시각적으로 뭔가 자극을 주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음향 자극을 주면서 시각적으로 강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강화 검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6에서 24. 예, 좀 꼭 알아두세요. 자, 6개월부터 24. 자, 2세 미만이죠. 고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고개 여기 목 근육이 좀 발달해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향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각적으로 보상해줘요. 자, 예를 들면 뭐 까꿍, 엄마 이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그럼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아우 잘했어 라고 이렇게 뭐 장난감도 이렇게 흔들어주고, 예를 들면 이것이 시각적인 보상이죠. 자, 그래서 자, 시각 강화 검사는 여러분들 좋은 쪽의 반응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각 강화 검사에 주로 사용하는 소리는 어음입니다. 어음. 순음이 아니라 어음. 자, 말소리죠. 그래서 까꿍, 엄마, 아빠 이런 소리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핵심은 뭐다? 자, 소리와 함께 시각적인 강화를 주는 거고요. 6에서 24개월 아이들한테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조건 반응 검사입니다. 조건 반향 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책이나 뭐 연구에 따라서는요. 자, 이건 뭐냐면요.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유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물체를 제시해요. 자, 그러다 보면 유아가 반응을 보이게 되잖아요. 관심을 끌 수 있는 물체를 제시하니까요. 마치 시각 강화 검사랑 비슷합니다. 자, 양쪽의 스피커를 45도 각도로 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쪽 귀의 반응만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조건 반응 검사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건 이제 물체를 제시한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방법은 사실 핵심은 비슷한데 이제 방법이 단순히 시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을 끄는 물체를 제시할 것이냐. 뽀로로 인형 같은 게 제시하고 이렇게 소리를 들려줬을 때 아이가 반응하는 걸 가지고 선별 검사를 쓰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놀이 청력 검사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책이나 연구에서는 행동 유의 청력 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2세 이상의 유아한테 자주 적용되는 검사 방법이고요. 소리 자극에 대해서 재미있는 놀이로서 반응하도록 하죠. 이어폰을 착용해서 자, 기도와 골도 역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2세 이상 되면 여러분들 단순히 소리 자극 주고 뭐 시각적인 강화 주는 것보다 실은 놀이를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죠. 예, 이게 더 정확하거든요. 이때 아이들은 놀이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소리 자극에 대한 재미있는 놀이를 주고 아이가 예를 들면 뭐 피아노 건반 같은 거요.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두 개의 역치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요. 자, 알아두세요. 두 귀의 역치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해서 하기 때문에. 스피커랑 다르죠.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자, 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치료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자, 아동하고 놀이를 잘 하려면 충분한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갑자기 뭐 낯선 사람이 2세쯤 되면 아주 어린 아이잖아요. 낯을 가릴 텐데 갑자기 자, 뭐 이 병원에서 가운 입고 있고 하면 더 애들이 겁을 냅니다. 갑자기 놀이를 하자고 하면 아이는 무섭죠. 두려움부터 생기죠. 그래서 조금 라포 형성한 이후에 검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종합하면 유아 청각 검사는 신생아와는 다르게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소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를 알 수 있는데, 자, 행동 관찰 청각 검사가 있고요, 시각 강화 검사가 있고요, 조건 반응 검사가 있고요, 놀이 청력 검사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다? 청력 역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지각 수준만을 측정할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중추청각 처리 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추청각 처리 검사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전에 중추청각 처리 장애라는 걸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중추청각 처리 장애라는 게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에는 중추청각 처리 장애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었어요. 자, 이 아샤에서 정의한 거에 따르면 미국 언어병력협회죠. 1992년도에 중추청각 처리 장애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했냐면, 자, 들려오는 청각적인 음향 신호를 정보화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전이해서 이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아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소리가 들리는데, 자, 이것이 내의의 문제도 아니고 외의의 문제도 아니고 중의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듣고 그걸 집중하고 이해하는 게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아샤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중추청각 처리 장애라고 보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보세요. 얘는 청각도 청력 검사를 했어요. PTA도 정상이에요. 예, 중위 검사도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소리를 전달하고 듣는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자, 내의도 정상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 집중도 못하고 소리를 분석도 못하고 그래요. 자, 이런 아이들은 이 문제가 내의 문제, 중의 문제, 외의 문제도 아니니까 혹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추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아까 ABR로 검사했을 때 ABR은 말초신경만 보는 거니까 결국 청신경의 문제만 볼 수 있잖아요. 전달 과정을. 근데 중추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뭘로 파악하시겠습니까? 예, 뭐 MRI 이런 거 찍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리를.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개념적인 질환이다. 정확하게 중추의 문제인지를 밝혀낼 수가 없다.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ADHD 아동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중추청각 처리 장애로 많이 진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DHD 아이들은 집중력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청력에 대한 집중력도 낮을 것이고요. 그죠? 자,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중추청각 처리 장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질환이다 라는 거죠. 자,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알아두세요. 자, 중추청각 처리 장애의 판단 기준 4가지가 있어요. 아샤에서 이제 96년도에 이 기준을 정립합니다. 자, 첫 번째는 청각 패턴의 시간적인 순서예요. 자, 순서에 따라서 청각 패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편측 귀 분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양이 분리이고요. 네 번째는 양이 조합. 자, 이러한 것들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이것이 중추청각 처리 장애로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방향 정의,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얘기해요. 시간적 과제, 청각 변별에 문제를 보이면 더욱더 중추청각 처리 장애에 가깝겠죠. 자, 결국은 중추청각 처리 장애 아동을 위한 진단 평가 방법은요, 방향과 시간이 고려된 진단 검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기존에 보셨던 객관적인 검사나 주관적인 검사로 판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 청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적 주의 능력이라든지 주의 집중 능력이라든지 청각적 이해 능력이 극도로 떨어지자면 이 친구들이 중추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중추 청각 처리 장애로 우리가 좀 의심할 수 있고요. 이걸 줄여서 CAP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APD 아동들을 평가하는 방법은 이와 같다. 이런 기준과 같다라는 것이 핵심이라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들으시면 참 많이 지루하고 힘드시죠? 예, 그래도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국시 또 다가오면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정리하고 싶은 심정이 생길 거예요. 자, 그때 문제를 우리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국가고시는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를 많이 건져가는, 몇 문제를 틀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문제를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인데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물에다가 아는 문제를 다 담을 수 있게끔 중추청각 처리 검사 이런 부분에서 이 범주 이내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중추청각 처리 장애의 일반적인 특성은 학습장애,
과잉행동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아동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습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이 중추청각 처리 장애로 많이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중추청각 처리 장애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학습장애는 이런 문제가 뭐 없다 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는 없는 거고요. 플러스는 있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중추청각 처리 장애 아이들은 과잉행동이 없어요. 행동적으로는 과잉행동이 없는데 학습장애나 ADHD 아동들은 그렇죠. 우리가 ADHD라는 용어 자체가 과잉행동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있고요. 또 다른 차이점을 보시면 충동성입니다. 자, 중추청각 처리 장애는 충동성이 없어요. 근데 ADHD 아동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니까요. 충동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관계 장애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추청각 처리 장애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장애나 특히 ADHD 아동들은 공간관계 장애를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산수장애. 자, 우리가 학습장애라고 하면 언어장애에 물론 범주에 속합니다만 학습장애가 모두 다 언어장애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왜냐하면 학습장애는 언어 문제로 인한 학습장애가 있고 수학 문제로 인한 산수 문제로 인한 학습장애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자, 산수 문제가 학습장애들은 산수 문제로 인한 학습장애라면 산수 문제가 있겠죠. 수학을 어려워하겠죠. 근데 중추청각 처리 장애는 그러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차이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소음 속에서 구어를 이해하는 게 중추청각 처리 장애는 소음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구어 이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데 학습장애나 ADHD 아동들은 소음 속에서 구어 이해 능력이 나쁘지 않다. 항상 유사하더라. 소음이 없거나 있거나 관계없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차이점을 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개념적인 질환이다 보니까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